식민지배 시절 한글을 억압하려던 일제의 모순된 행태의 실제 사실을 외국인 학자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일본 신사에서 발견된 신대문자의 실체는 과연 한글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세계에 알리고자 힘쓴 프랑스 학자 앙리의 사명감 넘치는 도전 실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역사학자 앙리 르블랑입니다. 평소 동아시아 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에 매료된 나머지 이곳저곳을 누비며 문화유산 조사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각지의 신사에서 한글과 유사한 문자인 신대문자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규슈 북부를 비롯한 일본 서부 지역에서 신대문자의 흔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더군요. 신대문자가 마치 신성한 문자인양 숭배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본의 신사에서 한글과 유사한 문자가 발견된 걸까요? 저는 한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신대문자의 존재가 무척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대문자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호기심에 불타올랐죠. 한글과 신대문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제 연구자로서의 소명이기도 했고요.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신대문자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슈와 인접한 일본 서부 지역으로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다 보면 신대문자의 실체를 밝힐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과연 이 신비로운 문자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저는 규슈행 비행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규슈에 도착한 저는 단숨에 조사에 뛰어들었어요. 현지 박물관과 도서관은 물론 신사까지 찾아다니며 신대문자 관련 자료를 모았죠. 신사 관계자와 주민들을 만나 신대문자에 관한 이야기도 경청했고요. 열심히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둘 맞춰가며 신대문자의 실체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된 조사 끝에 마침내 신대문자의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한글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까지. 충격적인 사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규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대문자의 흔적을 쫓던 중 저는 마침내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현지 박물관에서 발견한 낡은 문서 속에는 19세기 일본의 한 국학자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죠. 그는 신대문자 연구에 몰두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노트 속에는 신대문자의 창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의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의 구조와 원리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신대문자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그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까지 등재된 문자 체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근대 일본에서는 훈민정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모방해 신대문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모순된 행태의 이면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신대문자가 창제된 19세기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였죠. 일본은 한글을 억압하고 말살시키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글이 지닌 우수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신대문자를 만들고 마치 일본 고유의 문자인 양신성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는 식민 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종의 문화 약탈이기도 했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탈취해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는 시도였던 거죠. 신대문자의 창제야말로 일본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체성을 지우려 했던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한글은 그토록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였음에도 근대 일본에 의해 그 가치를 빼앗기고 모방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억압과 굴욕의 시간 속에서도 꿋꿋이 생명력을 이어온 한글의 놀라운 저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지만 근대사의 질곡 속에서 더욱 숭고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신대문자를 둘러싼 모순과 억압의 역사는 한글이 지닌 저항과 투쟁, 그리고 부활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는 한글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신대문자 이면에 감춰진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적 의의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죠. 나아가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의 저력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대문자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저는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편 그 우수성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으로 건너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과 원리를 깊이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죠. 특히 저는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자음자의 기본 글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 혓뿌리, 혓날, 입술, 입 목구멍의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죠. 모음자 또한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글은 사람의 발음 기관과 우주, 삼재 사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배우기 쉽고 합리적인 구조를 지녔다고 하더군요. 한글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저는 우연히 신대문자에 얽힌 일화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의 한 언어학자가 신대문자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를 학계에 고발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일제의 탄압으로 그의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한글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와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화는 제게 신대문자가 단순히 한글의 모방이 아니라 식민 지배와 문화, 약탈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동시에 한글이 지닌 저항과 투쟁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죠. 억압의 시대 속에서도 한글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박물관을 나선 저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간판, 포스터, 책, 심지어 길거리 낙서에 이르기까지. 한글은 한국인의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민족의 혼과 얼이 되어 여전히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제의 억압도 신대문자로 대표되는 모방과 왜곡도 결코 한글의 빛을 가릴 수 없으리라 확신했어요. 한글은 그 자체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문자이자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이었으니까요. 한글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탐구는 제 안에 커다란 울림을 남겼습니다. 신대문자 너머에 감춰진 한글의 참모습과 그것이 품은 시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죠. 한글을 통해 인류 보편의 소중한 유산인 문자의 참뜻을 일깨우는 한편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한글을 사랑하는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위대한 왕의 창의와 해안이 낳은 걸작 한글. 그 빛나는 문자의 궤적을 따라 걸어온 시간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한글 사랑을 전 세계와 나눌 차례였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저의 마음은 벌써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신대문자 실체 규명과 한글 연구 성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몰두하던 어느 날, 저는 파리 동양어문학회의 원래 발표회에 초청되었죠. 동아시아 문자에 관심 있는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발표회에서 저는 신대문자 연구 과정과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고찰을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신대문자의 실체가 한글 모방이라는 점, 그리고 그 모순된 행태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언어 정책과 얽혀 있음을 역설했죠. 나아가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와 그것이 품은 사상적 의미까지 조명하며 한글의 독보적 가치를 재확인했어요. 제 발표는 학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대문자를 둘러싼 동아시아 근대사의 복잡한 얽힘과 한글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했다는 평가를 들었죠. 제 연구 성과에 고무된 여러 연구자들이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후 저는 파리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초빙되어 신대문자와 한글을 아우르는 본격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의 공동 연구진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문자교류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프랑스 학술지에 신대문자로 밝혀보는 한글의 세계사적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죠. 이 논문은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동아시아 문자 연구에 신선한 화두를 던졌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자 교류의 맥락에서 신대문자 사건을 통찰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죠. 제 연구는 현지 언론에도 조명되었어요. 한 언론은 프랑스 학자, 한글의 비밀을 풀다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했답니다. 기사에서는 제 연구 여정과 동기,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게 된 계기 등을 상세히 다뤘죠. 이는 프랑스 대중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처럼 귀국 후에도 저의 한글 연구와 알리기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학술 활동과 언론 노출 등을 통해 유럽의 한글의 가치와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을 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했죠. 물론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저의 노력이 한글을 세계적 문자 반열에 올리는 단단한 토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글과 신대문자 연구 결과를 프랑스 학계에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파리 대학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 문자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를 맡게 되었어요. 신대문자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한글의 구조적 독창성, 그리고 한국 문화사에서 한글이 지닌 의의를 중점적으로 조명했죠. 발표 직후에는 일본, 중국 등에서 온 동료 연구자들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신대문자 사례가 동아시아 문자 교류사에서 가지는 의미, 문자의 정치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관계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죠. 이 자리는 한글에 대한 국제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한국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양국 연구진이 협력하여 신대문자와 한글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과제였죠. 저는 한국 측 연구 책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실로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성과에 힘입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한글, 문자로 보는 한국의 역사라는 특별 전시회를 열 기회도 얻었죠. 신대문자와 한글의 탄생, 한글의 변천사, 근대 한글 운동까지 문자 속에 비친 한국사의 궤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였어요. 현지 교민들뿐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했습니다. 전시를 계기로 프랑스 내 한글 교육기관과의 인연도 닿게 되었어요.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죠.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역사와 정신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강의 후 학생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한글을 향한 사랑이 더욱 싹텄답니다. 물론 연구와 강의, 전시 기획 등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보람이 가득했어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의 이해 폭을 넓히는 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한글을 세계 속의 문자로 우뚝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활동을 통해 한글 연구자로서의 기반을 닦은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행보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글 탄생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그 뿌리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초빙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기쁜 마음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한글 자료 수집에 매진했어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글박물관을 찾아 희귀 문헌을 열람하고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해 한글 창제의 역사적 현장을 생생히 느껴보기도 했죠.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마주한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답니다. 대학에서는 한글의 탄생과 문자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신대문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조명하는 한편 다른 문자와의 비교를 통해 한글의 세계사적 의의도 짚어보았죠.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강단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는 동안 한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학생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죠. 강의 후 제자들과 나누는 토론의 열기 속에서 한글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연구실에 앉아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신대문자 연구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이 품은 역사적 상처와 아픔까지 껴안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죠. 일제강점기 한글 탄압의 역사부터 오늘날 영어 중심 사회 속 한글의 위기까지 한글이 마주한 도전과 과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며 학문적 고민을 깊이 있게 다져나갔답니다. 한글에 대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제자였죠.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까지 건너왔다는 그 제자와 느린 걸음으로 캠퍼스를 산책하며 한글을 가교로 이어진 스승과 제자의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 한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던 어느 날, 저는 일본의 한 연구자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발견되는 신대문자 숭배 현상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자는 거였죠. 신대문자에 얽힌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일본행을 결심했습니다. 동료 연구자와 함께 규슈 북부 지역 신사를 둘러보며 신대문자 숭배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신사 곳곳에서 신성시되는 신대문자의 모습은 여전히 불가사의했지만 동시에 일본인들의 복잡한 심경을 짐작해 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수집한 신대문자 관련 자료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고문서의 여백에 찢어진 듯한 작은 메모 조각, 그 속에 희미하게 새겨진 기호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낙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와 놀랍도록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식민지 시대의 복잡한 문화적 충돌 속에서 탄생한 신대문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간 긴장과 교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숨겨진 시도의 흔적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방이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존중과 동경의 표현이기도 했죠. 자료를 정리하던 중 발견한 호기심 어린 기호들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듯한 형태,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다른 문화적 맥락을 담고 있는 흔적들. 이 미묘한 경계에서 무언가 중요한 발견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 사이로 흐르는 빛에 그 희미한 기호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단서처럼 앞으로 풀어야 할 새로운 수수께끼를 예고하는 듯했죠. 훈민정음의 숨겨진 여정, 그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향한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대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은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방으로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한글의 놀라운 과학성과 보편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였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보편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인공 문자 체계입니다. 인간의 발음 원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만든 문자 체계로 그 정교함과 과학성은 현대 언어학자들조차 놀라워합니다. 신대문자의 연구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보편성이었습니다. 다른 문자 체계와 달리 훈민정음은 소리의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었죠. 실제로 신대문자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고, 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대문자 창제 당시의 역사적 맥락입니다. 19세기 말 식민지 지배의 아픈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은 오히려 침략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말살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 우수성을 부정할 수 없었죠. 신대문자의 탄생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적 충돌과 상호작용의 결과였습니다. 신대문자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자
학문적 성취의 결정체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통찰력은 당대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현대적 가치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컴퓨터에 적합한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죠. 문자의 조합 원리가 알고리즘적 사고와 놀랍도록 유사하며 전 세계 언어 중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놀라운 선견지명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대문자의 연구는 결국 한글의 위대함을 재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억압과 차별의 시대를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 문화적 성취, 그 중심에 바로 한글이 있었죠. 이 작은 나라의 문자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는 많은 경계와 벽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작은 문자는 그 모든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때문에 신대문자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문화와 역사를 잇는 소중한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 사이에 파묻혀 앉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문명의 지혜와 정신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신대문자의 숨겨진 이야기는 그 증거였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작은 문자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 한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화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다리를 놓는 한글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대문자는 그 힘의 또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이 숭배한 한글 모방 문자, 신대문자의 숨겨진 진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